동료는 아니고 제가 가진 것을 공유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하러 오셨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요, 한두 번 정도 거절을 받으면 이 큰 비전을 두고 그냥 가시더라.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함께 공부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한때 스페인에 여행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자, 스페인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축구도 유명해. 이 뭐로 보이세요? 뭐라고? 개로 보입니까? 소로 보이죠? 제가 스페인에 처음 여행을 갔을 때, 많은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가이드가 스페인에 왔으니까 뭘 한번 보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스페인에 오면 투어를 보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어는 어떤 거예요? 뭐 사람이 나오고 가만 소가 나와가지고 찔러 죽이고 피가 나오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싶어요? 저도 정말 뱀장어 껍질 벗기는 것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징그럽다.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볼래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음에 또 제가 스페인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뭘 봤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투어를 보래요. 근데 그 가이드는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객님, 이 소가 생명인가 아세요? 여러분 소 생명인가 아세요? 소가 생각을 구분 못해요. 생명이에요. 근데 투사가 이렇게 막 멋지게 숨잖아요. 이렇게. 이게 폼 잡는다는 게 아니고 소와 눈과 눈 사이는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사각지대. 그럼 투사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간 깃발을 왼쪽 눈에 한번 보여주고 오른쪽 눈에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소가 흥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가 돌진을 하게 만드는 거죠. 소를 흥분하게 해서. 자, 그런데 이 투사도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쭉 타고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 가장 대단한 투사와 가장 힘이 센 투가 한 판 붙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칼을 탁 꽂으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 투사는요, 우리로 치면 영창 같은 데를 가야 돼요.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구류를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투사들만의 약속이래요 그게. 그래서 3일 살고 나서 다시 제일 밑바닥부터 우리 옛날에 가위바위보 임금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꼴찌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대요. 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때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알고 투를 보니까요, 이렇게 숨는 모습도 멋있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브업 해버리면 그것만큼 가슴이 아픈 건 없죠. 그럼 스폰서들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비전을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갈 거잖아요. 이 비전을, 스폰서는 반드시 리더라면요, 비전을 심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의무를 행동을 못한 채 그대로 놔두는 것도 리더의 덕목은 아니다. 그래서 이 5주간의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 알게 되면 어때요?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알면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전깃줄에 참새가 4마리 앉아 있었어요. 소수가 총을 꽝 쏘았는 데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참새가 죽어버렸어요.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참새가 뭐냐면 총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 참새가 총알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참새가 이가 하나 빠졌어요. 콩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 번째 참새가 콩알을 바꿔먹고 그래서 이 전달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하시죠?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네. 그럼 리뷰표는 또 왜 하세요?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은요, 제가 왜 리뷰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인적인 사연을 이야기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시대를 한번 보자. 이 타이밍에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며 그럼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 왜 리뷰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역사는 반드시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로부터 있잖아요.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 나가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요즘 살기 어렵죠? 왜 어려운지부터 제가 왜 네트워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산업사회라고 합니다. 맞죠? 네. 산업사회. 그럼 산업사회 이전에는 어떤 사회가 있었을까? 농민사회. 그죠? 이걸 왜 한자로 안 쓰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농경사회를 살 때는 어떤 사람이 부자였을까요? 땅 부자. 그렇죠. 땅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땅이나 토지를 아무나 가질 수는 없죠. 네.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된다? 신분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죠. 신분. 서양에서는 귀족이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반문화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간다면 무슨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산정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자유롭잖아. 자유로운 영혼을 너무 좋아하거든. 프리랜서거든요. 배고픔이 지나간 사람 하나 잡으면 되니까. 자, 어쨌든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산업사회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었냐면요. 자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의 형체로 된 것이 뭐예요? 기업이라는 기업. 이 산업사회는요, 영국의 산업혁명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산업사회를 살아오면서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기업들, 그죠? 여러분 IBM이라는 기업들을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코닥이 일본 기업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기업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네럴 일렉트릭,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코카콜라,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미국에는요, 3대 정신이 실용주의, 플래그머티즘, 청교도주의, 개척자 정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기업들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특히 이 IBM이라는 회사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존여비의 사상이 어디든지 있었죠. 그런데 이 IBM은요, 1930년대에 여성 인력을 세계 최초로 공채를 통해서 채용했던 기업이 어디라고요? IBM이라는 거죠. 자, 그럼 코닥이라는 회사는 왜 산업사회에서 두드러질 수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갔죠. 옛날에 보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오배 광고가 있죠. 옛날에 럭키 금성, 럭키 치약 이런 거 있죠. 이 오배 광고, 애드버타이징 이런 광고 기법을 이미 100년 전에 스타트를 했던 회사가 바로 코닥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분야들이 참 많다.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은요, 한때 미국을 그죠?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이름이 돼 있었죠. 근데 특히 이제 GE 같은 경우는 한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이 38세에 제네럴 일렉트릭의 패권을 차지한 사람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수만 명을 이제 구조조정을 가능했죠. 많은 사람들이 밧줄을 잘랐지만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GE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리고 코카콜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회사죠. 콜라의 대중국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전 국민의, 전 중국인들의 핏줄 속으로 콜라를 흘리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야기예요. 인구가 15억이잖아요. 콜라 한 병만 먹더라도 하루에 몇 병이 팔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했던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울산에 한 아주머니 두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트워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기업 하나도 모르겠대. 이제 이 기업들 중에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솔직하게 리뷰표에 적성이 안 맞습니다. 지금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모든 이제 그날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아주머니가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콜라는 알겠대. 콜라가 대단한 회사래요.
왜 저는 재무제표를 들어다 본 줄 알았어요. 콜라가 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야 콜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기도 힘들 건데 곰을 훈련시켜가지고 곰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이 콜라를 마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네트워크 하면서 제일 힘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똑같이 막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제 아주머니가 말수가 별로 없어서 눈빛도 굉장히 이지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싶고 왜 콜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곰을 훈련시킨 게 아니고 사람이 곰탈을 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탄 거래요. 맞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리버표 적성이 아닙니다. 1번, 2번이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죠. 어쨌든 미국의 기업들은 뭔가 이런 전문적인 한 분야에 그죠? 집중적 투자를 통해서 전문화가 되고 세분화가 되고 집중화가 되고 이 그죠?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간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업 중심의 문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멀고도 가까운 나라 또 어디가 있어요? 일본도 참 배는 좀 아프지만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속에서는요, 마츠시다, 소니, 토요타 이런 기업들 들어보셨죠? 마츠시다 속에서는 JVC, 내셔널, 파나소닉 이런 브랜드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는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옛날에 외국 여행을 한번 나가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권을 발급받으면 방공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녀오면 항상 공항에 들고 오는 두 가지 품목이 있어요. 코끼리 밥통, 미쯔비시 보물통 기억나십니까? 그걸 항상 가지고 왜? 그 당시에는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얘네들은 굉장히 모방도 잘하죠. 그러면서 제품력에 대해서는 하이엔드 상품, 가장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산업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일본 사람들은 참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뭐예요? 욕심도 많죠. 엊그제 또 우리나라 또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FTA 제소를 또 했더라고. 남은 나라의 사정은.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게 우리 독도 있잖아요. 다케시마. 이거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우리 땅 맞죠? 네. 대마도는 우리가 일본말로 뭐라 하게요? 스시마스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것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니까 거꾸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다 잡아먹잖아. 맛있겠다, 맛있어. 이렇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일본이나 미국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상대 국가를 비추어 보는 거는 우리도 한번 보자는 거지. 우리가 산업 사회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기업의 행태도 한번 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처음에 6.25 동남을 마쳤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얼마였을까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어요. 필리핀보다도 낮았고 얼마나 불우한 시절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죠. 그리고 어때요? 미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미군 집차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Give me chocolate. 영화에서나 보는 이야기죠. Give me chocolate. Give me chewing gum. 껌 달라 그랬어요. 심지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Give me chewing gum. 씹던 껌도 좋아요.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씹던 껌도 좋다는 거지. 그 정도로 있잖아. 굉장히 불우한 시기를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빨리 경제 개발을 이루어서 뭔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한때는 여러분들 기능올림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기능올림픽 들어보셨죠? 네. 기능올림픽에 나와서 전 종목 우리가 금메달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한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못 살았던 나라지만 그것을 필두로 해서 조금씩 잘 사는 나라로 갔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대기업 위주의 문화가 만들어졌죠. 자, 이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처럼 전문화, 세분화가 된 것이 아니고, 자, 기업 하나 하면 어때요? 부동산, 제과, 건설, 자동차, 손 안 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때는 뭐라고 했다? 문어발. 문어발 경영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나 인프라 이런 걸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반개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계열사.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신갈연수원에서 연수를 갔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우리 회사에 24개 계열사를 다 쓰시오.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뭐 이런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럴 정도로 대기업 위주의 이제 문화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도 어때요? 후발주자기 때문에 이네들하고 붙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에요. 우리가 보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떡장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떡장수는 안 해요. 자, 시루에 이렇게 떡을 딱 쪄놓고요. 시장에 내가 팔 거는 반듯반듯한 걸 팔겠죠. 그럼 제가 배가 고파서 어머니 떡 좀 주세요 하면 뭐 줍니까? 이걸 뭐라 해요? 가슴이. 가세꺼, 히팅이, 부산에서는 기린빠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까지 한국에서 내수되는 물건하고요, 수출되는 물건하고 제품의 품질이 같았을까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어때요? 대기업이 이런 산업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라고 우리 소비자들은요,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거죠. 내수시장에서. 수출하는 제품은요, 정말 좋은 제품들이 수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정말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네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희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방만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구조적 어려움이 온다는, 구조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밀려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게 한순간적으로 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있잖아요. 이 세상의 틀이 바뀌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 세상이 더 이상 산업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로 갑니까? 정보화 사회로 가는 거죠. 농경사회는 배가 고파 죽겠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를 살 때는 바빠 죽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보화 사회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로봇이 대체가 될 것이다. 증강현실, 4차 산업의 시대, 뭐 AI,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변화해 나갈 때는 반드시 여기에는 그래요. 기회의 요소도 있고 위험의 요소도 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부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게임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었다고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갤러그, 벽돌 깨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 김택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NC소프트. 예. 제 친구하고 NC 소프트웨어를 같이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는 3회 후배입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죠.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에 뭐였죠? 리니지 게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 게임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경장벽을 넘어서 세계 이슈가 되고 있죠. 리니지 2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NC 프로야구 구단도 가질 정도로 이 사람이 있대요. 신흥 부자가 된다. 신흥 부자. 그죠? 그래서 이 신흥 부자는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A라는 화장지의 경쟁자는 B라는 화장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더 싸고 질이 좋은 B라는 화장지가 아니고 틀을 바꾸는 거예요. 비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부자들은요, 이렇게 생각의 속도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빠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신흥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뭐 리니지 게임 3도 만들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때까지 우리 산업사회를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밥줄이 철강 산업이 있었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조선,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 IT,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한때 거제도에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거제도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돈이 많은 도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경쟁력을 잃어간다.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는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원가 개념이, 그죠? 일반적인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경쟁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죠. 그럼 줄 부분은 줘야 되죠.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 미국이나 일본처럼 굉장히 고부가가치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하이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장들도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만만찮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엊그제 우리 전수민 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요즘 현금 들고 다녀 안 됩니다. QR코드 다 쓰죠. 네, 거지도 그럴 거지도 QR코드.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지갑을 안 가져간 게 왜? 사람들이 돈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팔아먹으면 되니까 이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 50년보다 10년 변한 게 빠르고요. 10년 변한 것보다 최근 1년 동안 변한 게 많죠.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런 환경을 살아가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파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역할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새로운 생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바로 유통이라고 부릅니다. 유통. 은행은 유통일까요? 유통 아닐까요? 유통. 은행 유통이죠. 돈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죠. 예금 대출 금리가 있고 예대 마진의 차이가 있잖아요. 돈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런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어요. 1995년도에 대한민국이 생기고 처음으로요 가계 대출이 기업 대출을 넘어섰습니다. 이 이후로 이 부동호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업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괜찮은 일거리가 많으면 막 사업을 벌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든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가계 대출의 그 대출 질이 있잖아요.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넘버 3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1등, 2등 외에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산업사회를 잘 살아왔던 우리 직업의 사자이죠, 사. 사자가 앞에 붙은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뒤에 붙은 사자, 의사, 변호사, 관세사, 또 변리사, 세무사, 보험 설계사. 어쨌든 사자 불패 신화들이 이제 꺼져가고 있다. 우리 2017년도에 사법고시 제도가 바뀐 거 알죠? 2017년 1월 1일부터요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집니다. 법률 전문 대학원이 나오죠. 근데 얼마 전에 로스쿨이 나왔죠. 근데 그 이전에는요 사법고시를 통과하면은 먼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줄 알았죠.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선물해 준 책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와,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문제야. 고시수기집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꿈이 검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통과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한 거는 네가 해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꼈죠. 왜?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다음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버님 말을 잘 듣는 친구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자, 2012년정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출입은행이라는 곳이 있거든. 수출입은행이라는 곳에서 사법고시생 한 명을 뽑는다는 공채 광고가 났습니다. 몇 명이 몰린 줄 아세요? 118명이 몰렸어요. 그럼 117명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패스했는데 기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1등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판검사 자리 없거든요. 그 변호사를 기업해야 되는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신촌래기가 변호사 기업한다고 경쟁력이 있을까요? 최소 부장 판검사 출신들이 그죠? 클라이언트들을 물고 들어가는 거잖아.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연수원 안에서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명이 성적 비관을 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때요. 병역기에 일어나는 이슈 테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산업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살까?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요즘 의사들 같은 게 어때요? 강원도에 있는 모 병원에서 있잖아요. 환자를 누우라고 침대를 많이 베드를 만들었죠. 환자가 안 오니까 죽겠는 거예요. 대출은 다 받아서 이제 의료기구 다 사놨지. 그래서 환자 누우라고 만드는 침대에 가족들 다 눕혀놓고 4인 가족이 똥국물을 투여해가지고 동반 자살을 해봤어요. 그게 실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서울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부산에 이렇게 딱 가잖아요. 내거리 모퉁이에
치과 병원이 딱 해요. 김치과, 이치과, 전치과, 부부치과, 상하치과, 하얀치과, 미소치과, 열린치과, 개치과. 이제는 이런 사람들도 마케팅 기법이나 그죠? 이런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요 사자 불패의 신화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요? 산업사회의 종말을 구하고 있다. 세상의 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쯤 했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파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20대 80은요. 아주 귀여운 이야기예요. 5대 95, 1대 99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요. 국경장벽이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국경장벽이.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했죠. 그럼 지금 현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잘 살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드러지기 전에는 어떤 나라가 잘 살았어요? 영국이죠. 그래서 어떤 게 팍스는 패권이라는 말이거든요. 팍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야기 들어봤죠? 브리테니커는 영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식민지 정책 때문에. 산업혁명을 필두로 이 나라가 가장 많이 두드러졌죠.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축이 되는 돈, 기축통화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파운드입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로화를 가지고 유일하게 쓸 수 없는 나라가 한국에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영국이에요. 영국은 유로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있잖아요. 파운드를 받아요. 자, 이렇게 영국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팍스 브리테니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틀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자, 1차 독일, 2차 일본을 필두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터는 주로 어느 지역이었어요? 주로 유럽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요. 어떤 나라가 두드러져 나왔습니까? 그때 미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팍스 브리테니커의 시대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는 미국 지배적인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랬었대요. 자, 많은 나라에다가 자기네 제품을 팔아먹어야 되잖아.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시장 경쟁이니까. 자, 그래서 어떤 걸 장악하기 시작하냐면요. 전쟁이 끝날 무렵 1944년도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으로 연합국 대표국 44개국 대표를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때요? 뭔가 전 세계를 경제를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만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세계은행, 그 다음에 IBRD,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구제금융이죠. 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뭘 했다? 유럽에 전쟁 복구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미국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떵떵거리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를 해보면요. 하이 폴리틱스가 있어요. 그 다음 로우 폴리틱스가 있는데 하이 폴리틱스는 군사, 정치 이런 것을 있잖아요. 미국이 일단 장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때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어때요? 미국이 이제 채권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모든 것을 독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네들에게 이제 뭔가 시장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하더라. 규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라끼리 교역을 할 때는 쌍무간 협정이라 쌍무간. 나라끼리 협정이 잘 되면 야 우리가 마늘 줄 테니까 너가 뭐 쌀 줘 이런 식으로 교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미국의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뭔가 룰이 필요했다. 그래서 1947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라운드 협정이에요. 라운드는 둥그런 테이블에 모든 연합국 대표들이 다 둘러앉아. 그래서 동일한 규범을 적용하자. 이게요. 많은 개도국들은 이 룰을 바로 해버리면 자기 나라의 내수시장을 다 뺏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때요? 막았다. 미국을 통해서 조금만 연기 이걸 우리가 뭐라 해? 외교라고 그래. 외교. 이걸 통해서 계속 딜레이를 했죠. 그래서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이런 걸 거치면서 93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우루과이에서 이 라운드가 타결이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뭐냐면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동일한 규범으로 무역 거래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자가 누구예요? 미국이 될 수 있고 자기네 제품을 가장 잘 팔아먹을 수 있죠. 이 실용주의 노선 앞에서 이데올로기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한때 전쟁을 마쳤을 때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진영과 그다음에 소련과 중국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누었죠. 근데 소련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 넓은 시베리아 땅 속에서 미란토를 안 만들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을 했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을 이야기하면서 실용주의, 자본주의 노선을 받아들이겠다. 왜? 먹고 사는 문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흑묘, 백묘, 고양이 묘자를 써가지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의미가 없다. 이데올로기는 필요 없다. 이제 먹고. 그래서 지금 중국 상해나 북경 같은 데 가보세요. 상해 가보시면 이 건물의 그 스카이라인이 그냥 뉴욕의 맨하탄 온 것 같아요. 외탄강을 타고 이렇게 유람선을 타보면 그것도 하나의 큰 볼거리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상은 바뀌 바뀌어나죠. 자, 그런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 갖고는 있잖아요. 이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시장의 문을 여는 게 좋을 걸 하는 권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95년도에 만들었던 WTO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는요, DSB라고 하는 강제 분쟁 해결 기구가 있습니다. Dispute Settlement Body라고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룰을 어기면 여기에 제소를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다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완벽한 이제는 있잖아요. 글로벌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냈던 아까 결론이 뭐예요? 새로운 생산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아니죠. 그럼 1대 99로 가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99%에서 세상이 다 변한 제 마지막 자락에 붙었어 있잖아요. 이때까지 모아놓았던 5억, 10억, 15억 들고 그걸 부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넘어가서 있죠. 이제는 국경장벽을 넘어서 이런 시장으로 가죠. 이게 다가 아니죠. FTA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그죠?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라고? 일반인들이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봐요? 저는 그게 네트워크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우리 리버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네트워크를 했을 때 글로벌도 좋지만은 한국 회사를 해서 한번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글로벌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위를 하고 있는 아메이가 6,800억을 할 때 저희들이 저 50위, 60위 하던 회사를요 2위까지 끌어올렸어요. 4천억 정도의 매출을 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는지. 이 회사가 글로벌로 가겠대. 글로벌로 가는데 한국에서 레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진출했죠. 그러면 여기 어때요? 미국 레그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짓을 하냐면 미국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자, 미국에서도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폰서고 여기서는 파트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가서 등록을 해버리죠. 그럼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마케팅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대실적이 있고 소실적이 있죠. 그럼 우리 저 옛날에 몸담았던 회사는 한 달 소실적 맥시멈이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한 달. 그리고 나머지 건 어때요? 다 그때 마감할 때마다 소실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시절에도 있잖아요. 이런 걸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 가고 싶으면 여기 에메랄드, 루비 이렇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하부에 2,000명이 와요. 제 하부에 2,000명이 세미나를 막 펑션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하잖아요. 그럼 수익 1,500만 원씩. 여기서 그 정도 오면 어떻게 될까? 이 지구가 들썩거릴 거야. 그때는 어때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리버표가 갖고 있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리버표가 갖고 있는 글로벌 환경을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지금 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유통을 잠시 들여다볼게요. 유통.
유통을 들여다보면요. 이때까지 재래형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총판, 도매, 소비자한테 각종 마진을 다 보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1962년도에 미국의 아소칸주에 있는 벤톤빌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어떤 게 등장했냐면요. 샘 월튼가에 의해서 월마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처음에 62년도에 월마트가 유통의 하나의 혁신으로 나왔을 때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전부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했냐면 창고형 할인마트잖아. 물건을 그냥 대충 던져 놓으니까 이건 전부 재고품, 반품 이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이것을 처음에는 불법 유통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 어때요? 이 월마트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다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패밀리 전체를 합쳐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월튼가 패밀리예요. 제일 부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통을 세계적으로 지배를 해버렸던 게 바로 월마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그만 회사가 나중에 경쟁사로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매장이 타겟이라는 매장이 팍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매장은요 월마트가 하지 않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합니다. 자, 1번 우리 고객들이 1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양말을 제일 많이 사더라고. 2번 손수건을 사더라고. 3번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많이 팔리는 순서대로 뭘 합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죠. 그래놓고 얘네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자, 자기가 매장에 있기 때문에 양말 공장 하나 차려가지고 양말 공장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더라. 그래서 직접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매장에 올려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좋은 실을 쓸 수 있고 유통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줄 수 있죠. 가장 많은 경쟁력을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양말 공장을 차렸어요. 자, 그리고 손수건 공장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볼륨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나는 양말 공장 중소기업 사장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도 그죠? 어느 정도 마트에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생산해 보니까 이 생산 공장 사장님이 어때요? 거래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는 어때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회사를 싸게 인수를 하세요. 그럼 유통이 생산을 잡아먹은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트렌드를 보셔야 될 게 반드시 유통은요 생산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PB1 상품을요 프라이빗 브랜드 PB 상품이라 하거든요. 이 PB 상품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60에서 70% 정도의 PB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발주자인 타겟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월마트는 안 할까요? 월마트도 따라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 강의를 15년 전에 했어요. 15년 전에 이 PB 상품이 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 가보시죠. 생산회사에 마크가 안 붙어 있고, 홈플러스는 이마트에 마크가 붙어 있는 화장지, 선풍기 다 보셨죠? 그걸 우리가 뭐냐면 PB,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이다. 이런 상품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이제 매장하고 좀 더 진화된 유통을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이 유통보다 더 뛰어나냐면,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살아요. 집 근처에 홈플러스를 다니다가 내가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거기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가까이 이마트가 있든지 뭐 아람마트에 무슨 마트가 있으면 거기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커뮤니티는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는, 관계성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 살든 제주도에 살든 일산에 살든 광주에 살든 관계없이 나는 반드시 무슨 소비를 하죠? 적정량만큼 리뷰표에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적 영역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국경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있잖아요. 좀 더 글로벌 환경이 30국, 50국 펴져나갔어요. 살다 보면 내가 베트남에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도 리뷰표가 있어. 그럼 내가 거기서 제품을 구매하면 제 권리가 그대로 포지션이 잡히는 유통이라는 거죠. 생산이고 소비가 곧 어때요? 생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환경이에요. 자, 이 환경은요 일반적인 무역 거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요, 나라 자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기도 하고요, 이중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텍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그 자국민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심어주잖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어느 정부에서도 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일본에 75년도에 일본에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도요, 90년에 한국에 노크를 한 거죠. 왜? 90년에 한국을 노크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8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은 뭐예요? 선진국으로 간다는 신호탄이거든. 그것을 보고 한국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출을 시킨 거죠. 근데 시기가 너무 빨랐다. 왜?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택배 문화가 있었어요? 없어요? 거의 없었거든. 카드라는 문화가 있었을까? 신용결제, 금융결제에 대한 시스템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게 많은 혼돈을 겪었죠. 법적인 제도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적인 그죠? 이런 카테고리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있잖아,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혼돈을 빚었다는 거죠. 이런 시기를 맞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제는 시간 속에 1세대, 2세대를 지나서 이제 3세대 회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 속에서 방법적으로는 인터넷을 타는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인터내셔널이에요. 국경 장벽을 없이 가는 거잖아.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어떤 회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리버표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하면은요, 원서버 이야기를 다 해요. 원서버를 이야기하면서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가 이 회사 맞죠? 네. 얼마 정도 연간 매출을 하는 줄 아세요? 한 11조 정도, 10조. 어마어마하죠. 그죠? 10조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이 정도 되는 회사 같으면 이 회사가 탄생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1959년도예요. 이런 회사가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이 글로벌 원스로 돼야 되죠. 이 회사는 이미 100개국에 나가 있거든. 그럼 돼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다 레거를 하나 구축했잖아요. 그럼 내가 추천을 했어.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커미션의 100%가 하는 거죠. 2분의 1만 오는 거예요. 2분의 1이 오고 2분의 1은 어디로 가냐면 이 나라의 현지 스폰서를 또 하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서버의 원서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까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을 쭉 겪어오면서 제가 이 회사를 하면서 있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많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갖고 있었던 제품이 뭐냐면 통신이었거든. 통신. 핸드폰을 별정 통신이 아닌 기관 통신사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였어요. KTF.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KT죠. 원래 KTF인데 이 제품 한번 들여다볼게요.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한번 개통만 하면 돼요. 내가 꼭 제공해달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발적이 5만 선 사람들 다음 달에 5만 계속 자발적 제공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품이다. 그래서 이걸 인프라 산업, 수도, 가스, 전기, 통신은 그래서 정부에서 관장을 한다 했거든. 이게 민영화가 되면서 기관통신사에서 처음으로 네트워크가 풀리니까 이 대단한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 청운의 꿈을 품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요, 이 단말기가 밖에 50만 원이면 우리도 50만 원이 있거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뭐가 풀렸죠? 보조금 정책이 나왔죠. 개통장려금, 부가서비스 장려금, 뭐 기타 등등 해서 바깥 세상에서는 공짜폰을 뿌려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50만 원. 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 원리가 바깥보다 갖거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 자체가 무너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탈테스를 썼습니다. 탈테스를 쓰고 제가 회사를 직접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회사를 막 차리고 있는 타이밍에 제가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우리 정대근 회장님. 회장님은 이미 저보다 한 발 앞서간 거죠. 이미 한국에서 서버를 도성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거고, 저는 한참 그때도 학습과 공부와 경험과 아픔을 겪어야 될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사람을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 그런데도 그냥 한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라이센스를 신청해 놓고
세미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전 영업에 걸렸죠. 사전 영업에 걸리면서 꽃도 한번 못 피워보고 그냥 떡 사 먹었어요. 그로부터 계속 이제 아픔의 연속이었죠. 그런 히스토리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있잖아요.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통신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를 드려보면, 통신은 누가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전화기를. 그 이름을 바꾼 게 바로 AT&T죠. AT&T는 들어보셨죠? 이 미국이 최고의 전화기 회사잖아요. 통신 회사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이 계속해서 독점을 해왔습니다. 특히 통신이라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거는 뭐 군사적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 독점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어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점을 누구 하나 제소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코딱지만한 회사가요. 납입 자본금 2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미국에서 그 회사 MCI예요. MCI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왜 통신의 독점을 인정하냐? 풀어라. 통신의 독점을 풀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풀기는 풀었는데 승소는 했는데 팔아먹을 회선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소를 했대 어때요? AT&T에 가서 회선을 빌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왜 조그마니 회사가 뭐 회선 달라는데 뭐 안 줄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팔아먹었어. 근데 이 회사는요, 어떤 범위를 하게 되냐면 아메이에다가 올려버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리면서 이 MCI는요, 짧은 시간 속에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4대 통신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의 파워는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져갔어요. 그럼 AT&T는 나중에 네트워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대 공룡 기업이죠. 1950년에 만들어진 샤클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다가 아주 늦게 통신 상품을 런칭하는 바람에 시대에 가장 뒤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조그만 지역 분사에게 인수합병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됐어요. 전화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그러면서 이 회사는 쭉 커져가면서 통신은요, 미국의 ACM, 넥스, 브레스트, 호프,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엑셀닷컴이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엑셀닷컴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7년 만에 뉴욕 증시에 성장이 돼요.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나스닥이 성장이 돼요. 7년 만에 나스닥이 성장이 됐죠. 여기에 대표적인 IBO로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그 누구죠? 조용필의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안진인 여사죠. 안진인 여사가 여기에 최고 대표 IBO였어요. 돌아가시면서 그죠? 연봉이 얼마였게요? 35억 정도. 여기서 조용필 씨가 이제 상속을 받느니 맞느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요, 이 역사를 되듬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 이런 흔적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조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문턱이 낮아요.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으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룰을 어긴다 이랬을 때는 완전 철퇴를 가는 거거든요.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지라고 불리는 유타주가 있어요. 유타주에 가면요, 솔트레이크 시티를 이렇게 국도를 타고 쭉 이렇게 오면은요, 국도변에 이런 묘비명이 엄청나게 꼽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주에서 죽어나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묘비명들이에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가면 굉장히 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정도로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은 유통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죠? 21세기에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이 통로가 작은 통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이 지금 얼마를 하고 있죠? 이제 5조를 다시 해보겠죠. 한 5조 3천억 정도를 하고 있죠. 근데 전체 글로벌 전체 시장에는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220조 인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성 인력에 연봉 1억 이상 버는 사람의 85%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트워크. 신흥부자, 아까 말씀 신흥부자 있잖아요. 신흥부자의 남녀 통틀어서 20%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기지, 이런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거절당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이면요, 나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유행하면 뭘 맞아요? 독감 주사를 맞죠. 독감 주사의 원리는 뭐예요? 독감균을
조금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독감 균에 내가 잠식당하지 않고 내가 더 강한 항체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서 한두 번의 거절을 있잖아요. 독감 바이러스처럼 내가 그렇게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모르고요. 이 리브표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우리도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 인생은 저는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꺼운 책이잖아요. 근데 이 두꺼운 책인데 과연 우리가 살면서 몇 페이지나 넘겨보느냐. 그냥 집, 직장 이런 데 다니면요. 한 서너 페이지 넘기다 가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요. 성문 기본, 성문 핵심, 성문 종합 영어 4일 때도 했습니까? 영어 참고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처음에 뭐 투 부정사 앞에는 새까매요. 근데 대강 전부 새책이야.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거기만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인생의 페이지는요,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계속해서 이번에 2월 달에도 도전 외치죠. 왜 도전을 외치냐면요, 사람들이 도전해가지고 스폰서들이 돈 몇 푼 더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처음에 거절받고 초라해지고 작은 내 모습은 원래 처음에 네트워크 할 때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절대 처음에 이 모습으로 있잖아요. 우리 크라운 다이아몬드 못 갑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꿈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럼 꿈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요. 경험이에요. 여러분 스폰서로부터 갔다 온 이야기를 듣는 것과 내 눈으로 리버표의 본사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내룸의 농장을 보는 것과 천지차이예요. 거기 갔다 오면 왜 갔다 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꿈이 자라요. 꿈이 자라야만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큰 리더가 돼요.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큰 빅 리더들이 있잖아요. 마크 야네, 단 스톰스, 나카지마 카오루, 덱스터 예로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레코드 가게 음반 판매하는 사람, 마트에 계산하는 캐시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꿈을 키워왔다는 거죠.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텍사스 갔다 오셔야 돼요, 사람들. 갔다 와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보입니다. 보여야 알게 되는 거죠. 알아야 전달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는 거예요, 스폰서들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시고요. MRP를 또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거기서 꿈은 또 자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전해 듣는 리버표의 비전과 실질적으로 거기서 내 오감으로 느끼는 리버표의 비전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1, 2페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페이지 넘어가셔야 되고 20페이지 넘어가셔야 돼요. 한 번쯤 왔다 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을 줄 압니까? 그죠? 우리 있잖아요. 오늘 여성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시집가기 전날 밤 기억나세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겠죠. 많은 생각들이. 그래서 어린 시절도 파노라마처럼 지나고 옛날에 좀 사귀었던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애기 키우는 사람들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학부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시집가기 전날 밤에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우리 엄마가 그래 중학교 때 내가 갔다 왔을 때 떡볶이를 안 만들어줘서 내가 열받았지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시집가기 전날 밤 내가 조금 더 유복한 가정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서포트를 받고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그죠? 좀 더 행복하게 내 삶을 멋지게 살았을 텐데 한 그런 생각은 한 번쯤은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을 우리 애들은 안 할까요? 해요. 저는 참 이 삶을 열심히 살고 싶은 이유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애들이 돌이켜봤을 때 그래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학교 갈 때도 누워있고 학교 갔다 오면 누워있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들 입에서 가슴에서 스스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 우리 엄마를 존경해.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가정에서부터 승리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돈을 이야기하고, 그죠? 막 좋은 차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꿈이 있어야 돼요. 가족의 꿈.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새끼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조금 편하려고, 그죠? 길을 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이 들 수는 있어요.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걸을 수 있는 길은 걸어야 된다는 거죠. 쉽고 어렵고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애기 놓을 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근데 어때요? 애기를 놓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어려워해요, 요즘. 특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게 선물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는 거지. 그게 좀 답답할 따름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진실이잖아. 진실이면 어때요? 진실은 전달하시면 된다는 거죠. 한 번 찍어갖고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죠. 2번, 3번, 4번 끊임없이 전달하시라. 그게 근성이라고, 근성. 그래서 프로는요, 100명을 만나가지고 100개 사인업을 받아오는 게 프로가 아닙니다. 1000명을 만나든 10,000명을 만나든 101개의 사인업을 받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프로인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네트워크 하면서는 다음에 우리가 추상적 시스템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춘풍 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춘풍은 봄바람이죠. 봄바람은 살랑살랑 부드러운 바람이죠. 가을 서리는 매서운 바람이죠. 그래서 봄바람처럼 본인을 대하고 가을 서리처럼 냉정하게 파트너를 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로 가야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가을 서리처럼 냉엄하게 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큰 테마가 있어요. 일단은 어때요?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근데 너무 선이 없잖아요.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종합 예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공부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처음에 네트워크 시작하면서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바지런을 떨어야 돼요. 행사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바쁜데 있잖아요. 헬프도 해야 되고, 미팅도 들어가야 되고, 세미나도 라이브 미팅도 해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이런 세월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우에는요, 후광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향기가 나요. 리더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는 안 할 겁니다.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짤막한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신 거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달라 하세요. 그럼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드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사장님들이 뭘 입히는 거예요? 경험을 입히는 거죠. 경험을 입혀서 우리 다음에 올 주자들이죠. 그분들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때요? 저의 경험과 사람들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서 그분에게 가는 거죠. 그분들은 또 어때요? 또 살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야 뭐가 되냐면 이 글로벌 속에서 있잖아요. 진짜 나라 하나를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넘어가가지고 이 제품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처음에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구한 시간 속으로 가려면 이네들이 뭘 사야 되냐면 이네들이 정신세계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네들이 요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동남아 사람들 그냥 대충 보이죠. 딱 던지놓으면 자기들끼리 불 붙어서 막 잘할 것 같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야갔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뭐 하잖아요. 한국놈 하나 잡으면 자기 대박 나게. 이제는 정말 그런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그냥 제품 한두 개가 아니고 그네들의 정신을 장악할 수 있는 뭐가는 선생님이 나와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아메이가 왜 한국에 뿌리를 내는 줄 아세요? 단 스톰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덱스터 예거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거의 30년이 됐잖아. 그런데도 그 애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스폰서인 덱스터 예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이제 한국에서 30년의 내통 마케팅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회사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 뭐예요? 일단 뭐예요? 지 팔자부터 꽂히려고 하고 지 팔자부터 꽂히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 회사를. 그러니까 마케팅을 풀어주는 그 마케팅만 하나 들여보고 그죠? 제품력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읽어낼 수가 있어요. 조금의 세월이 지나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을 갖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회사를 차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이런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자기들을 굉장히 표방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갈 리더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딱 예측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태가 터졌어요. 해나 사태가 터졌죠. 물론 자기들이 제품을 알아보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는데 안 좋을 수는 있어. 근데 이 해나를 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새까맣게 물이 다 들었어요. 뺏겨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럼 전화를 했으면 전화라도 받아야 될 거잖아. 콜센터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놓고 자기들 사회적 기업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바닥 생각이 있다. 바닥 생각. 바닥 생각. 그러니까 저는 왜 리뷰표가 좋으냐면 저는 우리 회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바닥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부터 저희하고 똑같이 이 길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뭐가 나오고 이런 걸 몰라요. 다른 데는. 오늘 회장님은 그 경험을 다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IBO들의 애환, 슬픔,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픈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대구, 부산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은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회사가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쫙 그려지니까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회사를 세상에 만들어준 것 자체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기획을 했으며 그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옛날에 그런 꿈을 10수년 전에 꿨습니다만 꽃을 피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미 다 돼 있잖아. 다 돼 있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그냥 여러분 회사 한번 운영하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전산부터 제품 하나 런칭하는 것부터 마케팅 짜는 것부터 택배부터 배송부터 그다음에 세무 회계 뭐 정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평소 때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기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뭐예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달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5주간의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만에는 다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있잖아요.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 의식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들, 정신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각자 리더가 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신 세계를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2가지 책을 읽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2가지 책은 베이직한 거고요. 사실은 네트워크를 하면서는 읽어야 될 책들이 많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읽는다. 리더의 자기 암시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마크 야멜슨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이런 책들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꾸준히 읽어내면서 그리고 라인도 키워내면서 이렇게 멋지게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1시간 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성환 선생님은
진짜 리오프의 선생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회사의 미래성을 보잖아요. 네. 그룹의 미래성, 사업자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진짜